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파갑의 자매위원회입니다. 우리 성북을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여기 잠실대교를 건너가면 그 자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바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잠실은 이제 뭐 저희 동네처럼 이제 잠실대교를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아주 이제 친근하고 가깝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 한영고등학교 후배들이 대부분 여기 살아요. 송파하고 강동에 많이 사는데 잠실에 이제 특히 많이 살아가지고 항상 고등학교 우리 동문회 하면은 요 잠실 근처에서 항상 동문회를 해서 송파갑 하면 항상 이렇게 친근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조재희 선배님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뭐 여러 주택 정책 공보 모임 서울시에서 이제 뭐 오세훈 시정에 대한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꼭 나타나 주셔가지고 아주 듬직한 형님처럼 뒷배경을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 서울시에 있는 지역의원들이 이제 아주 잘 따르는 이제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자매 결혼도 잘 된 것 같고 우리 또 조재희 선배님도 여기 그 지역구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자료를 안 나눠주셔서 제가 한 30분만 좀 짧게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질의나 의견 같은 걸 얘기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우리 어렵게 시작을 했죠. 정치적으로도 엄청 불안하고 뭐 거의 이제 뭐 폭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뭐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사회에 극우 세력들이 대규모로 등장을 하면서 뭐 헌법 파괴,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뭐 자신들의 목표를 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뭐 법원도 이제 뭐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조롱하고 뭐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컸고 경제도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주 상당히 암울하고 우리 또 대외 환경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격도 바닥에 떨어져서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유럽에 가보면 이제 상당히 불안한 나라 거기랑 계속 무슨 원전 협정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던 거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돌이켜보면 1년을 돌이켜보면 잘 또 지혜롭게 잘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이제 4월 달에 이뤄내고 곧바로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적 갈등들을 해결하고 이제 안정적인 대통령이 등장하시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안정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도 이제 뭐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았지만 그렇게 아주 뭐 극한 대립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도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이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환경도 뭐 거의 이제 뭐 우리 거 탈탈 다 털어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선방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격도 이제 유럽에 가보게 되면 이제 뭐 프랑스, 독일 다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급속하게 빠르게 또 그런 불안정들 해결해냈나 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튼 지혜롭게 잘 넘어온 거죠. 이랬동 한 해 동안 그죠?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다 까먹으셨죠? 올해가 이제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그 띠로 따지면 이제 푸른 뱀의 해예요. 푸른 뱀의 해인데 푸른 뱀은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해서 굉장히 올해가 지혜로워야 되는 이제 그런 해였는데 그런 이제 해의 성격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잘 보여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온 것 같습니다. 또 올해가 이제 서양 가톨릭에서는 또 유대교에서는 무슨 해라고 그러냐면 신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년이 무슨 해입니까? 네, 신년이 이제 안식년 7년씩이 7번 하게 되면 이제 49년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 희년이 되게 되면 이제 노예를 다 풀어주고 노예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많이 베풀고 이웃을 한 번씩 더 생각하고 하는 그런 해가 이제 올해 희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 그걸 극복해 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또 포용의 해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잡으면서도 뭐 포용성장, 포용금융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기조들이 우리
같이 잘 살아나가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우리 이재명 정부의 포용 정책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기 7년 이상의 이제 그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의 이제 장기 소액 연체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채권을 이제 다 정리하겠다 이런 정책 이제 발표한 거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극력 반대를 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희년의 정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자기 소득이나 자기 능력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그걸 다 빚으로 갚아야 되니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자기 이름으로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많게 되는데 그럼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다 어렵게 되겠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라 그게 뭐 100만, 200만이 된다면. 그래서 이 정책의 지금 대상이 한 113만 정도 되거든요. 11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소액 연체 채무를 갚지 못해서 7년, 10년을 지금 이제 묶여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한다면 경제에도 상당히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를 하는 미국이 왜 이런 걸 많이 하느냐? 미국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미국의 철학은 뭐냐면 경제 효용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하면서 이제 계속 옥죄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나오게 하는 게 훨씬 경제 전체에 대한 효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빨리 또 위기를 탈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나라 나름대로의 굉장히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보수적이고 복지나 이런 거에 소극적이고 양극화도 심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정책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경제 활력들을 불어넣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이제 포용적인 이제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많이 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딱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도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우리 당에서 앞으로 좀 의정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좀 국정 성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좀 걸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출범 한 6개월 이제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국정 성과의 과제가 뭐가 있었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를 보게 되게 되면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그 0.2%까지도 갔었고 뭐 계속 0%대였어요. 그냥 경제가 딱 멈춰버린 상태가 됐고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경제 뭐 민생 이런 건 이제 싹 외면하고 이제 뭐 그런 개헌 뭐 내란 이런 걸로 이제 한판 뒤집어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국정을 돌보질 않고 오로지 이제 한 방으로 뒤집어 보겠다 이제 그것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결국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제 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또 내란을 겹치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또 마이너스 0.2% 성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하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이제 한 1.8%, 그다음에 2분기 대비 한 1.3% 그러면서 이제 크게 턴을 한 거죠. 다시 이제 회복세로 가고 있고 이제 OECD 뭐 이런 데 전망은 내년에 한 2.1%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예, 뭐 옛날에 많이 사셨던 분들은 뭐 1%, 2% 성장 그게 뭐야 이제 뭐 5%, 6%, 7%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처럼 선진국에 들어온 나라가 1% 성장한다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 뭐 일본도 1.1% 뭐 이런 미국만 한 2%대 넘고 있고 한 1, 2% 정도 선진국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2% 성장대로 다시 간다는 것들은 이제 큰 어떤 턴을 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바닥은 이제 극복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그랬는데 요즘 소비를 일으키고 좀 내수 경제를 일으키고자 했던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죠? 민생 소비 쿠폰, 그다음에 지역 화폐 활성화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많이 좀 이 소비 심리를 좀 일으키고 소상공인들 좀 해보자 그랬는데, 뭐 평가가 이제 뭐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렇지만, 또 보게 되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100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계속 100 밑이어가지고 이제 지갑을 계속 닫는 상황이었는데, 한 114까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8년 만에 이제 최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경제 활동을 해도 되겠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제 이런 좀 심리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상공인들 매출도 한 27% 정도 이렇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급속하게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 체감 지수도 5년 만에 이제 최고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은 뭐 다 내수 경제를 회복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전환을 해서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딱, 예. 주식 시장이 이제 확 지금 살아나고 있죠. 예.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또 코스피 5천위원회는 이제 주식 시장 활성화를 담당하는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에 그 뭐 주요 원인 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부동산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부동산 갖고 수익을 얻기 어렵다라는 이제 심리를 계속 던져주고 있어서, 이제 있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주식시장으로 와라, 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예전엔 안 오던 게 갑자기 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 정부 동안에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 2,500, 코스피 2,500선에서 다 고기를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살짝 넘었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4천까지 올라오는 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심리를 준 거죠.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원래 그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자산, 그런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이라고 그럽니까? 네, 리스크가 이제 커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유망하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는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또 2차 전지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 시장도 제일 먼저 선점을 하고. 그럼 투자에 성공한 거죠? 투자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투자한 회사가 그 사업을 하고 시장도 다 장악하고. 그럼 이제 주식 가치가 오르고 뭐 배당이 높아져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투자한 것들이 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같았으면 이제 벌써 난리 났죠. 이제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도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업을 띄어내요. LG화학에서 띄어내고 SK에서 띄어내가지고 이제 별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상장해버리니까 그 사업이 성장하게 도와준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오히려 또 미래 유망 사업이 나가버리니까 주식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역시 한국은 안 돼. 이게 뭐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다 이제 다 뭐 미국, 일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함부로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이제 뭐 그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사업한다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원전 사업하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윤석열 정부가 또 뭐 원전 사업들을 계속 추진했고, 체코하고도 원전 수주를 해서 계약도 맺고,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주가가 오르고 이제 투자가 수익이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랬더니 이제 요 기회에 이제 우리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 기회에 이제 내부의 계열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일 알짜배기인 회사인 두산밥켓이라는 조 단위의 배당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걸 또 띄어내가지고 이제 다른 부실한 회사하고 합병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 외국으로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희 국회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그 불확실해가지고
중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면 이제 아시아에 투자할 돈, 뭐 북미에 투자할 돈, 유럽에 투자할 돈 해가지고 아시아에 투자한 돈이 뭐 유럽에 가고 뭐 북미로 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돈은 또 아시아에 다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이런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제 주가가 한 10년 사이에 3배 정도 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막 재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거의 꼭지점이었는데 가기 힘들고 한국이 저런 일본처럼 이제 그런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쓴다면 이제 갈만한데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뭐 이사회 주주에 대한 뭐 충실 의무 뭐 그런 이사회 독립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이제 재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법 개정 1, 2차 했었죠. 그런 게 이제 모멘텀이 많이 되면서 이제 한국도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급속하게 지금 국내 투자들을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 뭐 4천 포인트를 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시리즈로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는 뭐 투자를 대비한 것도 아니고 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투자되거나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 같은 건 보통 자사주를 사면 바로 소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각을 하면 나머지 주식 가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지배주주가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할 때 이제 그 지배주주한테 확 몰아준다든가 헐값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사면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이제 뭐 자사주들을 전체 주식시장 총 시총의 이제 한 6% 정도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주식시장을 좀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이 더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고 뭐 퇴직연금을 이제 기금화시켜서 투자하고 이런 여러 이제 시리즈 정책들을 해서 어쨌든 공약을 했던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5천까지는 저희가 좀 계속 뭐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다른 경제에도 좀 활력을 주고 있죠.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하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산업들이 AI 산업도 있고 반도체 산업도 있고 바이오 산업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육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자금들을 모아야 돼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500조를 신산업에 이제 투자, 첨단 전략산업, 10대 전략산업에 이제 500조를 투자한다는 건데 500조라는 돈들을 뭐 정부 예산으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어떻게 올려 투자하겠어요? 그 자금들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을 이제 주식시장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대고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산업들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앉아서 이자 장사한다 이런 비판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가중치를 지금 15에서 한 25까지 높여서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이제 그 자본금을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죠.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400을 250까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첨단 전략 산업들을 키우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획기적으로 뭐 또 많이 지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낸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 협상을? 네? 선방했다. 그렇죠. 이제 잘했다는 아니지. 뭐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더 많이 줘야지. 우리가 경제를 하는데 이제 워낙 트럼프가 이제 약간 거의 반 깡패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뭐 일본이 먼저 휘둘려 가지고 이제 뭐 5,500달러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바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는 일본이 먼저 했잖아. 이제 한국도 따라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과제가 닥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잘 지혜롭게 넘어갔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선방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500달러를 우리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1,500달러는 이제 미국의 조선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죠.
미국이 완전히 조선 산업이 이제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군함도 못 만들 정도로 이제 항공모함을 수리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인력들도 이제 다 웬만한 조선소 다 문 닫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걸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마침 가장 우방인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조선 산업이 거의 최고의 기술력과 이제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1,500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데 조선업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죠. 이 기회에 또 우리 조선이 좀 손을 못 대고 있는 뭐 항공모함 건조나 수리, 뭐 핵잠수함 건조나 수리, 뭐 이제 이런 기술 능력들도 이제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선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얻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한꺼번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환이 뭐 4,200달러 정도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거덜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이니까 또 트럼프가 퇴임하고 나면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왜 이걸 법으로 안 만들고 있냐 비준을 안 하고 있냐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많이 우리가 비준을 해놓으면 트럼프가 물러나고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든지 또 이렇게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에서 있어도 매년 200억 달러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는 거고 200억 달러도 우리 외환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공짜로 갖다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원리금이라는 건 이제 원금만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정 이자까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 적정 이자도 일본보다는 0.3% 정도 더 높게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 목표한 이자까지를 다 회수할 때까지는 이제 5대5로 수익을 이제 나누고 원리금이 이제 다 우리가 받아가면 그 원리금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제 목표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다 받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90%를 가져가기로 했고 20년 내에 다 회수를 못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다시 조정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곳에만 투자한다. 뭐 이런 했으니까 뭐 상당히 선방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에이펙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기술적으로 또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있죠. 얼마든지 운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뭐가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연료를 농축하는 기술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를 몇 개씩이나 운영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겠어요? 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핵 폭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까봐 이제 우리 박정희 정권 시대에 한번 또 우리가 핵폭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가 이제 미국한테 한번 또 상당한 갈등을 겪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못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핵 농축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간섭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핵폭탄급은 아니어도 핵 잠수함을 운영할 정도의 이제 농축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제 허용해 달라 뭐 이런 것까지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안보적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큰 걸 얻어낸 거고 또 앞으로는 굉장히 그 잠수함 이런 것들이 조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얻어낸 거죠.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2028년도에는 선진국들 20개가 모인 이제 G20에 G20 국가에서 이제 그걸 의장국을 우리가 이제 맡고 이런 거니까 이제 아주 그냥 윤석열 정권 마지막에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던 국격이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역량 있는 나라다. 순식간에 그런 걸 회복하고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다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뭐 또 이 경제 외교를 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가서 또 뭐 방위 산업들 이제 많이 물건도 팔고 그런 것들 했죠. 그런 거면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약간 수긍이 가죠.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가 많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 막 위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막 거의 법원이 이제 막 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뭐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뭐 법원을 다 때려부시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뭐 사진을 걸어놓고 막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헌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극복해 나가고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제 3대 특검을 했죠. 3대 특검이 뭐입니까? 일단 내란 특검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비리를 수사하는 이제 특검이 있고, 그다음에 최상병 이제 사망과 관련된 특검이 있는데, 3대 특검을 이제 잘 발의를 했고, 또 3대 특검이 이제 성과들을 얻고 있죠. 먼저 최상병 특검이 11월 28일 날 종료했고, 12월 14일 날 엊그저께 이제 그 내란 특검이 이제 종결을 하면서 그 성과들을 발표를 했고, 김건희 이제 특검이 12월 28일 날 종결을 하면서 합니다. 물론 이제 남은 수사들이 있어서 그걸 넘겨받은 이제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그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다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란 특권이 성과 있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넘겨받은 법원이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해가기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 이제 해가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선고를 해서 아마 큰 기준점이 되는 이제 판결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수배인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이제 계속 아슬아슬한 느낌을 줘가지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주도하고 있는 재판하고 있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한테 판결을 맡겨야 되느냐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제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당원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셔서 그런지 이제 막 뭐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왜 빨리 법을 안 만드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런 재판을 그냥 일반 재판부에 맡겨서 할 수는 없고 그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공감대가 있고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법안도 저희가 뭐 법사위를 지금 통과한 법안이 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 뭐 민주당에도 법조인들 많잖아요.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게 뭐 위헌 판결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헌 시비가 많이 생기면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킬까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지기현 같은 재판장은 이제 예를 들면 1심에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잘 됐다 그러고서는 또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겨버리고서는 이제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도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또 지기현한테 판결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연시켰냐 또 이런 이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12월 가기 전에 이제 좀 그런 위헌 시비들을 이제 거의 대폭 다 정리한 이제 그런 입법들을 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30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주요하게 하는 게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걸 지금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면 12월 1월 중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법개혁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 대법원 재판관을 이제 증원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뭐 이 정도까지는 증언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일단 뭐 대법원이 올라가면 사건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신속하게 재판을 위해서는 증언이 필요하다 있고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대법원을 보통 한 2, 30명 이상씩의 그 많은 대법관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후보에 배당이 돼서 이제 심리를 막 시작하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끌고 오더니 순식간에 2주도 안 돼가지고 기록도 거의 안 본 것 같은데 그냥 후다닥 1주 만에 이제 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대법관이 1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 대법원이 굉장히 이런
역사상 있을 수도 없고, 역사상도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고, 아마 역사적 규명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일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동질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법의 기본적인 원리, 충분한 심리를 통해 가지고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도 어긋나가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걸 보면은 이제 이게 대법관의 어떤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준 거여서 그럼 또 대법원의 또 이런 다양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대법관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도 보면 이게 절차상으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회부가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 기록을 봤다고 우기기는 있는데 기록을 볼 수도 없잖아요. 볼 수도 없는데 이제 그냥 지들끼리 말로만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판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한데 이제 이거를 이런 절차상의 대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나 아니 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역사상 뭐 이렇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무슨 뭐 10년, 20년, 30년 만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이제 그런 헌법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또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떠보게 되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법원의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도로에서 우리가 시위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일반 교통방해자라는 거로 처벌을 하는데 일반 교통방해자가 뭐냐면 도로를 파괴할 때 처벌하는 거예요. 형량도 그래서 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중형입니다. 근데 도로를 파괴하는 거하고 도로에서 사람이 시위하는 것들을 같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도로를 막 깨부시고 거기다 장애물 설치해서 뭐 교통이 통행이 안 되게 하고 이런 행위하고 도로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구호 외치고 이제 거기 도로에 앉아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거를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명확한 거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로에서 시위한 걸 도로를 파괴한 거하고 똑같은 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이 뭐 유신 시대 때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 때 시위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집시법으로는 예,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집시법은 형량이 당연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속을 하고를 내면은 이제 형량이 좀 중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걸 갖고 구속을 했는데 법원이 그때는 이제 상당히 독립적이질 못했잖아요.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때 판례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냥 도로에서 시위하는 걸 도로를 파괴한 거 똑같이 취급하는. 근데 그걸 스스로 못 바꾸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뭐 야간 집회 위헌 소송에서 지금 이제 야간에 집회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09년만 하더라도 야간에 집회 나가면 다 형사처벌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위헌 판결 다 받는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을 했더니 법원이 법관이 잘 해석하면 된다.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관의 해석이 잘못된 거다 이랬어요. 그 뒤에도 이제 해석을 잘 안 바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송을 하면서 이제 타협적으로 받아낸 게 뭐냐면 도로를 전부 점거하면 이제 일반교통방해죄인데 도로를 일부만 점거하면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시위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행진해 갈 때 꼭 한 차선에 차를 보내요. 왜냐하면 한 차선을 안 터주면 이제 일반교통방해죄가 돼요. 한 차선을 튀어주면은 그게 이제 일반교통방해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판결이라도 받아내서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 헌법 소원을 하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런 식의 판례는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헌적이다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판 헌법 소원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 사법개혁의 좀 내용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 이제 우리 필리버스터 한 이제 4개 법이 있었는데 우리 민생법이었던 이제 그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이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협의권을 주는 게 하나 있었고 은행의 이제 가상금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막 그 은행이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들을 그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판결문 공개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공소장도 다 공개하거든요. 일단은 뭐
소송을 하려면 다 공개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원리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판결문을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어떻게 판결이 하는지도 잘 모르고, 판사가 이제 제대로 판결 이유들을 제일 정확히 대서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은 이제 요번에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 이제 사법개혁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개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잖아요. 허위 정보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의 이제 정보지만 더 나아가서 그걸 이제 조작하는 것도 있죠. 왜 조작을 하나, 유튜브에서? 돈이 되니까. 그런 이제 조작을 하고 이제 막 선정적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 또 막 뭐 뭐라 그래? 제법인가 뭐 이런 거 막 쏴주고 이제 막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 뭐 하면 뭐 전부 음모론들이 그냥 막 등장을 하고 그게 그냥 음모론으로 떠돌아다니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그걸 유포시킨 유튜버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얻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일정한 부대를 형성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 정부가 공작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막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태세로 가잖아요. 완전히 이제 국제적인 망신당하게 생기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유포시킨 뭐 다는 아니고 유튜버 같은 이제 큰 정보통신망에서 또 상당히 이렇게 구독자 수나 이런 거에서 대규모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과징벌 같은 것들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12월 이제 하반기에 21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제 필리버스터 할 것 같은데 그 국면에서 이제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굵직굵직한 주요 이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라고 한 것들을 좀 처리해 나가고 있고 뭐 많은 이제 민생 입법들을 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충 보니까 그래도 6개월이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지혜롭게 이렇게 극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민주주의 에너지들을 잘 모아가고 있고 우리 경제를 비약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도 차근차근 축적해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네, 병원형 붉은 말의 해죠. 그래서 내년은 붉은 기운이 일어나고 말처럼 힘차게 뛰어야 되는 해입니다. 올해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우리가 축적을 했고 민주주의 에너지,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힘들 이런 걸 많이 축적을 했죠. 내년에 충분히 붉은 말의 해처럼 붉은 기운이 일어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내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비약시킬 수 있는 웅비하는 그런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 이렇게 마치고 질의나 이제 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